안녕하세요. 참 염치 없는 사람들과 가족이 됐던 40대 여자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라는 말들이 있죠. 아쉬웠던 과거는 생각도 못하고 전과 후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빗댄 말입니다. 저는 그 말들을 몸소 체험해 봤어요. 제가 과거를 잊은 개구리가 된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사람들은 제 시댁 식구들인데요. 과거를 잊은 이들에겐 결코 빛나는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여동생과 함께 금형 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부모님 아래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우린 평범하게 대학을 나와 직장인이 되었고, 저는 나이 33에 동갑이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은 당시 아직 빛을 보지 못하던 사업을 운영하는 초짜 사업가였죠.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동쪽 지방의 공대를 나온 수재였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갔던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꿈이었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었다면서요. 아직 사업은 지지부진했지만 전 남편이 뭐라도 반드시 해낼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남편은 인생 계획이 확실했고 포부도 남달랐어요. 참 똑똑하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배울 점도 많은 남편은 딱 제 이상형이었죠. 연애를 하며 안타깝게도 남편의 사업은 계속 같은 선상을 이어갔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 35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미안해, 여보. 난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당신한테 너무 면목이 없어.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뭐가 꼬인 건지 남편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더군요. 저는 그래도 평탄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악화된 거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집에 생활비를 전혀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허니문 베이비로 큰아들이 생기자 남편은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잖아. 우리 아이도 우리 생활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돼. 난 당신 믿어. 하지만 전 걱정 말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결혼 전 성실한 부모님을 보고 배워 틈틈이 재테크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여윳돈이 꽤나 있었기에 적어도 혼자 생활 정도는 꾸려갈 자신이 있었죠. 저는 저와의 결혼이 남편에게 득이 됐으면 됐지 절대 남편의 사업 발목을 붙잡게 하고 싶진 않았기에 가족 생각에 미안해하던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저와 뱃속 아이를 위해 남편은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큰애가 태어난 후 더더욱 기울더군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저와 아이를 생각해 사업을 접을 생각까지 했어요. 그때 절 도와 남편을 말리고 지지해준 사람이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자네 제품 개발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지? 그 돈 내가 빌려주겠네. 만약 생활비가 모자라면 그것도 빌려줄 테니까 사업 접지 말고 계속 정진해봐. 그게 자네를 믿는 우리 딸과 우리를 위한 진정한 길이야. 저희 부모님 또한 저처럼 남편의 가능성과 인품을 보고 처음부터 남편을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빤 남편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선뜻 거액을 빌려주셨어요. 당황한 남편은 거절했지만 아빤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공짜로 준댔나?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돈 문제 누구보다 확실하다고. 이건 그냥 빌려주는 거네. 난 자네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야. 난 자네에게 차용증도 받을 걸세. 다만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아빤 돈을 빌려주며 남편에게 차용증도 쓰게 하셨습니다. 엄만 죄송해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사위, 우리가 항상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테니 절대 기죽지 말게 하고 응원의 말을 해주셨죠.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남편은 눈물까지 뚝뚝 흘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 남편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불러내 술도 사주시던 아빤 남편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몇 번이나 더 돈을 빌려주셨죠. 친정 부모님과 제 믿음이 자신에겐 크나큰 원동력이 된다고 남편은 항상 말했었습니다. 남편은 성공을 향한 투자를 다지며 정말 밤낮 없이 사업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던 세월 동안 우린 큰아들의 뒤를 이어 작은 아들과 막내인 딸도 낳았습니다. 생활이야 제 여윳돈과 월급을 합치면 넉넉진 않아도 심하게 쪼들리진 않았었는데 여전히 생활비 한 푼도 가져다 주지 못하던 남편은 항상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저는 잔뜩 쪼그라든 남편의 어깨를 보기 싫어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항상 응원해 주었죠. 어허, 내가 뭘 했어. 큰일 하는 사람은 항상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다녀야 한다고 했지? 여보, 난 정말 괜찮아. 난 내 스스로 당신을 선택했고 지금 아주 행복해.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못 믿겠으면 당신을 선택한 날, 그리고 당신을 믿어주는 우리 부모님을 믿어. 우리 남편 화이팅! 저뿐 아니라 친정 부모님 또한 남편에게 조금의 눈치도 주지 않고 오히려 항상 남편의 길을 세워주셨어요. 박서방, 자네 요새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을수록 잘 먹고 다녀야지. 안 되겠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내가 우리 사위 몸보신이라도 좀 시켜줘야겠어. 수정아, 나가서 엄마랑 삼계탕 할 거리 좀 사오자. 박서방, 이거 밖에 현금인데 얼마 안 돼. 내가 항상 말했지? 사업하는 사람은 현금도 어느 정도는 꼭 지갑에 넣고 다녀야 한다고. 사업자 만난 사람들에게 없어 보이는 순간 괜히 자네 무시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야. 어허, 돌려주지 마. 우리 사이가 어디 가서 기죽는 건 장인으로서 절대 용납 못할 일이니까. 이런 친정 부모님과 더불어 제 여동생도 여동생과 결혼했던 제부도 항상 남편을 존중해 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친정 식구들을 참 좋아했고 어떨 땐 저와 동생보다도 더 저희 부모님께 잘할 정도로 듬직한 맞사이가 되어 주었죠. 물론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겐 무려 남동생 둘과 막내인 시누이까지 동생이 셋이나 있었기에 전 맏며느리 노릇을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와 별개로 솔직히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시댁은 넉넉했던 친정과 달리 형편이 어려웠는데 남편의 말론 시부모님이 그리 성실하지 않은 분들이셨다고 해요. 아버진 평생 일을 하다 말다 하셨고 어머닌 주부로 사셨어. 아버진 자식들이 전부 성인이 되자마자 아예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도 어머닌 일할 생각이 없는 건 마찬가지셨어. 오히려 자식들이 하나둘 직장인이 되니까 틈틈이 용돈을 요구하셨지. 특히 좋은 회사를 들어갔던 나한텐 두 분 모두 다달이 용돈을 달라고도 하셨어. 남편은 형편이 어렵다며 학원 한번 보내주지 않던 시부모님의 도움 대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공부해 스스로 대학에 갔다더군요. 그래도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용돈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며 사정이 힘들어지자 그때부턴 용돈을 드리지 못했다네요. 그래도 여전히 시부는 일을 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그나마 시모가 청소일을 시작했다고 했죠. 이렇듯 성실함과는 먼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 한 번 못 주던 남편을 응원해주는 제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너한테도 상돌 믿고 도와주시는 사돈 어른들께도 너무 미안스럽고 고마울 따름이야. 항상 고맙다 우리 며느리. 한편 남편의 동생들도
썩 성실하지 않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남편의 바로 아래 동생인 큰 시동생은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며 스스로 밥벌이는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그 벌이로 결혼할 자신은 없다며 비혼을 선언했었죠. 문제는 그 아래 작은 시동생과 시누이였어요. 작은 시동생은 시부를 닮아 일이 조금만 힘들어도 금세 그만둬 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일하다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구했다가 금세 그만두길 반복했죠. 형님, 저희 남편이요. 이번에 또 일을 그만뒀대요. 그리고선 집에서도 애들도 안 보고 집안일도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맨날 저만 혼자 집안일에 육아에 돈까지 벌어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돈이 모일 리가 없었지만 시동생은 우리보다 2년 일찍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도 둘이나 낳아 늘 동서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가 안쓰러워 가끔 만나서 밥을 사줬어요. 동선 그런 절 좋아하며 자주 하소연도 했죠. 저는 시동생이 참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게 항상 넉살 좋게 형수님, 형수님 하며 웃었기에 저도 늘 시동생을 웃는 낯으로 대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신우인 꾸준히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성형과 명품에 환장하던 사람이었어요. 아가씨, 겉모습에 신경 쓰는 건 좋지만 다 감당이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정말 제 동생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에이, 괜찮아요, 새언니. 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대출받아서 갚기도 하고 돌려막기도 하고 있긴 한데요. 정 급할 땐 명품 옷이랑 가방 하나씩 처분해서 위기 모면하면 되거든요. 아가씨, 그러다 진짜 파산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새언니, 여자는 미모가 생명이에요. 이렇게 얼굴에도 신경 쓰고 잘 꾸미고 다녀야 돈 잘 버는 남자를 낚아서 떵떵거리고 살죠. 저한테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새언니도 평소에 명품도 좀 사고 시술도 받고 하세요. 저러다가 오빠 바람난다니까요. 전 제 남편 믿어서 괜찮아요. 명품하고 시술은 없어도 팩도 자주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요. 야, 막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고 다닐래? 그리고 나한텐 네 새언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너나 겉모습 말고 내면을 좀 갈고 닦아. 외모만 보고 좋다고 하는 남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없어. 돈도 좀 아껴서 쓰고 이 철딱서니야. 신우인 남편이 큰 회사에 다닐 땐 자꾸 용돈을 달라고 졸라대서 남편이 크게 혼낸 적도 있다더군요. 남편은 신우이뿐 아니라 작은 시동생도 크게 걱정하며 잔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두 사람은 반성은커녕 슬쩍 도망가기 바빴지만은요. 이렇듯 제가 때론 존경도 하던 남편과는 참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모두 절 나쁘게 대하진 않았기에 저도 시댁 식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시댁의 맏며느리 도리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6년 뒤 남편의 사업은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엄청난 노력 끝에 개발했던 제품이 대박이 났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지 거진 10년 만에요. 남편은 결혼 6년 만에 처음 제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젠 나 정말 당신한테 그동안 받은 것들 다 갚으면서 살게. 그동안 나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나야 믿고 기다리기만 했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력했던 건 당신이잖아. 정말 잘 됐다. 난 당신이 꼭 해낼 거라고 믿었어. 이 돈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안 쓰고 두고두고 간직해야겠다. 너무도 기다려왔던 순간에 저 또한 남편을 얼싸안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제 돈이 아닌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처음 저희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렸어요. 두 분께 큰절까지 하면서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 못난 마사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앞으로 이것보다 10배, 100배는 넘게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전 진즉에 사업을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격스럽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모양이셨어요. 두 분 또한 남편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며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의 사업은 더더욱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라도 효자 노릇을 하고 싶다며 양가의 매달 용돈도 70만 원씩 드렸죠. 시댁에선 굉장히 기뻐한 반면 처음에 친정 부모님은 극구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우기던 남편의 고집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고 용돈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남편은 전처럼 안 먹고 안 쓰며 친정 부모님께 갚을 돈도 열심히 모으더라고요. 성공했다고 해도 남편은 참 한결같이 검소했어요. 저와 애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할지언정 말입니다. 남편은 힘든 시간을 겪으며 돈의 소중함을 절절히 배웠던 거죠. 여보,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회사에 와서 재무일을 좀 봐주면 안 될까? 사업은 자꾸 커져만 가는데 회사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있어주면 너무 든든할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 당신 원래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도 재무 회계 쪽이고 부탁해 여보. 저는 남편의 부탁으로 남편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한 지 2년 뒤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사업을 함께 돕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경제권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회사의 재무도 모두 제게 맡기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며 친정 부모님께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모두 갚은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친정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며 참 잘했었죠. 이렇게만 보면 해피엔딩일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 시댁 식구들이 문제가 되더군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변한다더니 시댁 식구들이 딱 그 짝이었어요. 시부모는 남편이 처음 성공했을 때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이고, 둘 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적어도 이젠 상도 네가 애미 혼자 고생시키는 일은 없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우린 다행이야. 애미야, 그동안 우리 상도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구나. 넌 우리 집안 복덩이야.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르며 시부모는 자꾸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부는 시댁에 갔던 우리에게 대뜸 명품 시계가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00만 원짜리 시계 사진을 보여주는데 남편과 전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버지, 평생 시계는 잘 차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이런 고급 시계가 왜 필요하세요?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애비가 돼서 그 정도는 차고 다녀도 되지 않겠어? 너 민관이 아저씨 알지? 아버지 친구 말이야. 저번에 그놈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글쎄 그놈 손목이 명품 시계로 번쩍번쩍 하더라고. 상도야, 너 돈도 잘 버는데 이 아버지 키 좀 살려줘라. 민관이 아저씨는 꾸준히 투자했던 주식으로 대박이 나셨다면서요. 그래서 강남에 꼬마 빌딩도 사셨고요. 스스로 그만한 능력이 되시니까 아저씨는 사신 거지만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정도 돈이 우스울 정도로 부자도 아니고요. 워낙 알뜰하고 검소했던 남편은 저보다도 먼저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 20만 원대의 적당한 시계를 선물해 드리겠다고 하자 시부는 대놓고 실망한 표정을 보이며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언제 한 번은 시부가 시댁의 안방으로 남편 몰래 은밀히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애미야. 상도 녀석한테 말해도 거절할 것 같으니 내 너한테 부탁 좀 하마. 어차피 너희 집 경제권은 네가 가지고 있잖니. 네가 된다고 하면 우리 상도도 절대 거절 못할 거야. 상도 네 말이면 껌뻑 넘어가는 애잖니. 나 있지? 골프 회원권 좀 끊어다오.
골프가 부자들의 스포츠 아니냐. 그래서 난 처음부터 골프 배워보는 게 소원이었어. 그때 시부는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 남편 대신 절 불러 무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골프 회원권을 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명품 시계 때도 그렇고 돈도 안 버는 분이 왜 자꾸 맞지도 않는 사치를 하시려는 건지 싶어서요. 저는 그 무리한 부탁에 고개를 저으며 적당히 절충안을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턱턱 해드리긴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님, 저번부터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데 그 돈 저희가 쉽게 버는 거 아니고 10년이 넘게 흘린 남편의 땀과 눈물이 녹아든 소중한 돈들이에요. 그런 돈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 수는 없어요. 골프가 그렇게 배우고 싶으시면 실내 골프 연습장부터 다녀보세요.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스크린 골프는 폼이 안 나잖아. 에휴, 됐다. 대신 이번 생일에 용돈이나 넉넉히 다오. 하지만 시부는 계속 폼이 안 난다며 제 말에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 상의 후 시부의 생신 때 용돈이나마 넉넉히 드리는 것으로 끝을 냈죠. 그나마 그렇게라도 한 게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이니 잘해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이후에도 시부는 저런 식으로 자꾸 돈을 요구했고 우린 적당한 선을 넘으면 그 요구들을 딱 잘라냈어요. 물론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며 돈을 적진 않게 벌었지만 적당히야 괜찮아도 당연한 듯 계속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자식인 남편이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이런 것이 버릇이 되면 안 된다며 절대 용납을 못했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시부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으시죠? 하지만 정말 더 큰 문제인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시부는 그래도 거절을 당하면 크게 실망할지언정 뒤끝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요구하는 사이즈도 뒤끝도 모두 시부를 능가했죠. 서서히 우리에게 조금씩 돈을 요구하던 시모는 어느 날엔 갑자기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하러 가실 때 빼곤 나가실 일도 없는 분이 갑자기 무슨 차예요. 어머니 직장도 걸어서 15분 거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장롱 면허기까지 하시잖아요. 걸어서 15분 거리면 차 타고 출퇴근하면 안 되냐? 예미야, 경제권은 네가 가지고 있지? 상도가 말은 저래도 네가 된다고 하면 아무 말 못할 테니까 네가 좀 사다오. 나도 여기서 더 늙기 전에 좋은 차 한번 떵떵거리고 몰아보고 싶단 말이야. 어머님, 저희 차도 5천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끌고 나갔다가 어떤 사고를 내실지도 모르는 초보 운전인 어머니께 왜 그런 비싼 차가 필요하세요? 정 필요하시면 아버님 명의의 차 끌고 다니시면 되죠. 그리고 걸어서 15분 거리 직장에 차 끌고 다니면 기름값이 더 나오겠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드리는 용돈 외에도 더 달라고 하셨던 돈이야 몇 번 드렸었지만 이건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니들 내가 돈도 없고 늙었다고 무시하냐? 이 불효막심한 것들아.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니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야? 그때 정중히 거절을 하자 시몬은 마구 화를 냈습니다. 그리곤 한동안 저희를 보면 쉬지 않고 구시렁대셨죠. 이후에도 시몬은 갑자기 친구들 5분까지 모두 다 함께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질 않나 청소일을 그만두고 일반 식당도 아닌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해보고 싶으니 투자를 해달라질 않나 자꾸 과해도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시더군요. 왜 그렇게 허무맹랑한 요구만 하시냐고 하니 시몬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회사 대표인데 뭐가 허무맹랑해? 애미 너 지금 우리가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애들이랑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왜 내가 해달라는 건 다 안 된다는 건데? 우리 아들이 네 눈치 보여서 더 저렇게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을 저렇게 잘나게 키운 건 난데 왜 그 덕을 네가 보냐고? 나도 대표 아들 둔 덕 좀 크게 보고 싶어서 그런다. 사람들한테 자랑도 널리 널리 하고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덕을 저만 보다뇨? 저도 엄연히 남편 사업 같이 돕고 있고 부부니까 남편 사업 수입으로 같이 쓰고 애들도 키우는 거죠. 심지어 저흰 두 분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치는 부리지도 않아요. 전하고 똑같이 산다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반대지만 두 분이 이러시는 걸 가장 이해 못하는 건 바로 제 남편이에요. 또 성공한 자식 자랑을 꼭 여러 사람 다 같이 해외여행 보내주고 고급 레스토랑 같은 걸 차려드려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그냥 자식 자랑을 가미한 허영이고 사치죠. 뭐야? 허영? 사치?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따지려거든 저한테 따지시지. 왜 엄한 저희 집사람한테 난리세요? 왜 돈을 버는 건 우린데 그 덕을 어머니 아버지가 보려고 하세요? 기가 막히게도 시모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남편을 조종한다고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저도 서서히 참지 못하고 맞서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당연히 제 편에 서서 시모에게 화를 냈죠. 그럴수록 시모는 점점 더 절 못마땅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어느 날엔 시모는 우리에게 시동생들과 시누이를 다 책임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너 맏며느리 노릇 잘하고 싶다고 전에 그랬지? 맏며느리란 응당 남편 동생들까지 다 책임지고 돌볼 의무가 있는 거야. 네 큰 시동생 돈 없다고 비혼 선언한 거 알지? 우선 걔한테 다달이 100만 원이라도 좀 보내서 도와주고 우리 셋째 이번에 또 일 그만둔 거 들었지? 얘가 이번에 아예 창살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더라고. 얘한테도 한미천 좀 마련해 줘라. 그래야 앞으로 그만두는 일도 없이 자기 가족은 건사하고 살 거 아니야. 형수님, 저 딱 1억만 도와주세요. 들었지? 1억이라는 거. 그 정도는 장남 부부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네 시누이 밀린 카드값하고 대출금 좀 갚아다오. 이러다 얘 조금 있으면 아주 신용불량자 되겠어. 새언니, 부탁 좀 할게요. 새언니랑 오빠가 안 도와주면 저 가지고 있는 명품들도 팔아야 하는데 팔기 아깝단 말이에요. 코도 다시 손봐야 하는데 성형할 돈도 부족하고요. 그나마 경우가 있던 큰 시동생은 아니에요, 형수님 하고 말하며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하지만 작은 시동생과 시누인 기가 찬 시모의 말에 한술 더 뜨며 눈을 반짝였죠. 당시 남편은 운전하느라 피곤해 방에서 자고 있었기에 저는 혼자 그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 전혀 기죽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씩이라도 제 남편이 동생들에게 용돈을 줬으면 좋지. 대체 서방님하고 아가씨가 제 남편 성공하는데 무슨 보탬이 됐다고 이러세요? 그나마 큰 도련님은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시지. 두 사람은 대체 뭐예요? 끈기도 없고 아낄 줄도 모르고 서방님은 평생 그렇게 동서만 믿고 게으르게 살더니 이젠 우리한테 돈 뜯어서 기둥뿌리라도 세우시려고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그 나이 먹고 가정까지 꾸렸으면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 나갈 줄 아셔야죠. 그리고 아가씨, 돈이 없으면 쇼핑이나 성형을 하지 마세요. 제발 정신 차리고 카드 빚은 아가씨 명품들 팔아서 갚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소리를 치자 부끄러워하던 큰 시동생과 동설 제외하곤 모두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제가 오죽했으면 작은 시동생과 신우에게 저렇게 뾰족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시부모 못지않게 두 사람도 우리에게 연락해서 계속 돈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적당히 거절하긴 했지만 이젠 정말 이골이 나더라고요. 시모는 그들 중 가장 사납게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제게 고함을 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깬 건지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먼저 소리쳤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 또 우리 집사람한테 돈 타령하고 있었어? 어머니 아버지도요? 다들 사람이 왜 그러세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우리 집사람 돈덩거리는 우리 식구들 다 참고 계속 이 집에 와주잖아요.
계속 밥 사달라 돈 달라 요구만 하는 우리 식구들한테 그래도 꾹 참고 밥도 사고 명절이나 생신엔 어머니 아버지 용돈도 드리면서 며느리 도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다들 왜 이렇게 제 아내를 괴롭히는 건데요? 애초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건 다 내 아내 덕분인데.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던 와중 시동생과 동서는 작은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시부는 옆에서 눈치 없이 난 아무 말 안 했다 진짜야 하며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시댁 식구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은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우린 확실히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좋은 마음에 하나둘 욕을 들어주면 호의가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우린 시부모의 매달 용돈과 생신, 명절 이외엔 웬만한 욕은 모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특히 시모는 절 못마땅해 하며 모든 게 다 제 탓이냐고 굴었죠. 돈이 생기면 친구도 적이 되고 가족과도 등을 돌리게 된다더니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정작 우릴 도와준 친정 부모님은 돈 아끼라면서 우리한테 밥값 한번 계산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시댁 식구들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한테 맨날 밥값까지 내라고 하잖아.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니 참고 기본 도린하며 살려고 했지만 마치 우리에게 돈을 맡겨놓은 양 빚쟁이처럼 구는 시댁 식구들이 점점 견딜 수 없이 싫어졌죠. 특히 엄한 저를 계속 못마땅해 하던 시모는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항상 시댁 식구들에게 화를 냈는데 이젠 서서히 남편도 지쳐가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며 또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엔 무슨 6년마다 이벤트가 생기는 건지 그 해에 우리에겐 또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 전 내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바로 전날 저녁 시모가 전화로 이번엔 옆 동네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며 아파트를 매매해달라고 졸랐었거든요. 절 싫어하면서도 경제권이 제게 있으니 또 제게 그런 요구를 했던 거죠. 무슨 몇 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었어요. 지금 저희도 아직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정말 도가 지나치시네요, 어머님.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뭐야? 야, 넌 이 나이 먹도록 오래된 빌라 사는 시부모가 가엾지도 않냐? 사사건건 이렇게 반대만 하고 나선다 이거지? 오냐,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너네가 이번엔 절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때 시모는 제 거절에 시근덕대며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저보다 늦게 퇴근한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모에게 전화해 크게 화를 내긴 했지만 시모로 인한 불쾌함은 다음날 내내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가 시누이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남편은 지방 출장 때문에 좀 늦게야 집에 들어올 거라고 했더니 시모는 이미 알고 온 거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미 전화를 해봤다면서요. 그리곤 제게 정말 황당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예, 너 이만하면 우리 아들 덕 볼 건 다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어울리지도 않는 대표 사모님 자리 내려놓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그게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뚱딴지? 예, 내 말보다 네 존재 자체가 사실 우리 아들 옆에 있기에도 뚱딴지 같았어. 솔직히 너 우리 아들 회사에서 사모님 행세하고 다니는 거 진짜 주제 넘는 짓인 거 알지? 너 원래 그냥 중소기업 직원이었잖아. 넌 그냥 우연찮게 대박 로또를 긁게 된 거지. 사실 우리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린 너 이혼시키고 시댁 식구들 소중하고 어려운 줄 아는 젊고 참한 며느리 새로 드릴 거다. 우리 아들이 지금은 좀 반발하겠지만 나중엔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할걸. 젊고 예쁜 데다 순종적인 아내를 안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니? 맞아요, 새언니. 내가 말했죠? 여자는 외모가 생명이라고.
평소에 관리도 잘 못해서 주름살 자글자글한 새언니한테 오빠도 말은 안 해도 질리고 있을걸요? 솔직히 오빠 정도면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줄을 설 테니까요. 제가 그래도 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새언니 때문에 오빠가 더 우리 가족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저도 엄마 의견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 오빠가 원래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다 새언니가 오빠를 조종해서 생긴 일이라고요. 우리 막내 말 한번 잘한다. 애미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굴지는 않았을 거야. 너랑 이혼 안 하면 인연까지 끊는다고 으름장 놓을 생각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아들이 그래도 가족을 선택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기 전에 네가 알아서 네 발로 이혼하자고 하고 나가거라. 우린 너한테 덜 비참해질 기회를 주려고 온 거야. 당연히 우리 손주들은 두고. 시모와 시누인 황당하게도 제게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러 온 거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있다 안방 서랍장에서 종이들을 몇 장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냅다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리고 소리쳤죠. 아이고 깜짝아. 이건 또 뭐야? 제 남편이 누구 덕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증명해주는 종이요. 우리 아빠가 그동안 제 남편한테 빌려주신 돈에 대한 차용증들이에요. 그것들하고 제 도움이 아니었다면 과연 어머님 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뭐 언젠가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이 힘들 때 도움은커녕 아무것도 못해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하라고요? 언젠 그렇게 우리 고마운 며느리하고 쩔쩔매더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딱 지금이네요. 그죠? 제가 들고 온 건 바로 남편이 아빠에게 돈을 빌리며 썼던 차용증들이었습니다. 돈을 모두 갚은 후 버리려고 했지만 남편은 친정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며 그것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시모와 신우에게 열이 받은 전 그들의 뻔뻔함을 깨우쳐 주려 그것들을 뿌려버린 거죠. 하지만 시모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욱 패악을 부렸어요. 그래, 내가 원하고 없이 살아서 우리 아들 힘들 때 못 도와줬다. 근데 꼭 돈이 많아서 도와줄 수 있어야지만 부모니? 나 너면 우리 아들을 키워주고 낳아줬어. 근데 어디서 돈 몇 푼 도와준 거 가지고 유세야, 유세가. 낳아줬다고 다 진정한 부모인가요? 그래요. 돈 못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아들이 성공했다고 저금통 취급하면서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들지 말아야죠. 지금 어머님처럼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요. 어머님은 지금 제 남편 부모 자격을 스스로의 손으로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심하다 한심하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머리가 텅 빈 사람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속만 텅 빈 줄 알았더니요.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전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방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 번씩 바라보며 그들에게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다 듣고 있을 애들이 더 무서워하기 전에 얼른 그들을 쫓아내버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와중 빠르게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문을 열고 황급히 집에 들어선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대치하고 서 있는 우리 세 사람을 보자마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들 목소리가 커서 아파트 복도까지 다 들리더라. 여보, 괜찮아? 어머니랑 제가 또 돈 요구하러 온 거야? 아까 어디냐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끊고 나니까 느낌이 쎄하더라고. 마침 차도 안 막히길래 최대한 빨리 차 몰고 집으로 달려왔어. 역시나 어머니가 와 있었구나. 어머니, 대체 오늘은 또 와서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일찍... 그게 말이지? 내가 말해줄게. 당신 엄마랑 동생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늙은 여잔 당신하고 안 어울린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어리고 순종적인 새 며느리 드릴 거니까 나한테 이혼하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난 앞으로 당신 가족 안 보고 살 건데 당신이 나보다 당신 가족을 선택한다면 내가 존중하고 물러나 줄게. 대신 애들은 다 내가 데려갈 거야.
뭐? 이혼?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황해하는 시모와 신우를 보며 남편은 사납게 물었어요. 저는 그들 대신 남편에게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말해주었죠. 그러자 사색이 된 남편은 마구 시모와 신우를 끌어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해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 상도야, 이것 좀 놔라. 어? 너 기집애한테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으면 애미한테 이딴 짓을 해? 정신이 나간 건 어머니예요. 저요.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집사람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도 없었어요. 다들 절 믿어줬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지. 이 사람 못 만났으면 전 진즉 사업 접었을 거예요. 근데 저를 돕기는커녕 제가 성공하니까 빈대처럼 하나라도 더 못 뜯어가서 혈안이기만 했던 분이 감히 제 아내를 제 인생에서 몰아내려고 하셨어요? 죄송한데 전 집사람을 잃을 바엔 어머니를 저버리는 길을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당장. 막내 너도 나가. 이 정신 빠진 기집애야. 넌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뭐? 날 쳐버리겠다고? 고작 저딴 기집애 때문에? 얘 상도야, 상도야. 오빠 아파. 오빠. 남편은 순식간에 시모와 신우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곤 자신도 이제 지친다며 절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하나같이 모렴치할까? 나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잘하려고 했는데 이젠 지쳐서 안 되겠어. 해줘봤자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더 큰 것만 바라는 우리 가족. 이젠 나도 포기할 거야. 정말 미안해, 여보. 나한텐 당신밖에 없으니까 제발 나 버린다는 말만 하지 마. 엉엉 우는 죄 없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 저도 함께 코를 훌쩍이며 남편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 뒤 남편은 시댁에 용돈을 앞으로 70에서 30으로 줄여버린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명절이든 생일이든 앞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자 시모는 기겁을 하곤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상도야, 나 얼마 전에 카드 할부로 가전제품 싹 바꾼 거 알잖니? 근데 이렇게 갑자기 용돈까지 줄여버리면 어떻게 해? 너 정말 네 부모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아예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 그래도 절 키워준 부모님이니 최소한의 도린 하려고 그거라도 드리는 거예요. 싫으시면 그것도 받지 마시던가요. 아이고, 얘 애미야. 네가 쟤 좀 말려봐라. 아무리 부모한테 마음이 상했기로써니 저런 불효가 어디 있어. 넌 그래도 경우가 있는 애잖니?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게 행동하셨으면서 왜 저한테만 경우를 찾으세요? 전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님 안 보고 살 거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요. 뭐야? 아, 넌 어쩜 이렇게 애가 야박하고 속이 좁니? 가족끼리 좀 돕고 살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너 어제 내가 이혼하라고 했다고 이러는 건가 본데? 네가 이딴 식으로 싹쓸게 행동하니까 내가 널 이혼시키려고 한 거야? 네, 그러시든 말든 제 남편은 이혼하기 싫다고 하니까 어머님 알아서 하시고요. 나가시라고요. 경우도 없고 싹수 없는 전 너무 약이 올라서 진짜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곤 남편이 단호하게 나오자 저에게까지 매달리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반성은 안 하고 결국 제게 악담만 내뱉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저와 남편에 의해 다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 뒤 전 시댁에 전혀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남편만 1년에 딱 2번 명절에만 잠깐 가서 얼굴을 비추고 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모와 신우의 폐악을 방에서 다 들었던 저희 아이들은 자기 할머니와 고모라면 질색을 했기에 저처럼 시댁에 가지 않고 있죠. 그렇게 2년이 지났고 남편은 여전히 시댁에 딱 30만 원 외엔 아무것도 안 들이고 살고 있어요. 웃긴 건 시모는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명절에 가면 은근하게 저와의 이혼을 종용했다는 거예요.
하, 대체 어머니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실까? 내 마지막 남은 인내도 바닥이 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 용돈 30도 나와의 인연도 영영 끊기고 싶지 않으면 이젠 진짜 그만하시라고 말이야. 결국 남편의 으름장을 듣고 나서야 시모는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모는 은근하게 남편을 떠보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네요. 한편 몇 달 전 아주 오랜만에 시부에게 전화를 받게 됐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뭐라고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저는 그 전화를 받았었어요. 아이고, 애미야, 잘 지내냐? 에휴, 난 요즘 맨날 네 시애미랑 싸우고 지낸다. 왜 가만히 있는 너한테 이혼을 요구해서 이 사달을 만들었냐고 말이다. 애미야, 내가 네 시애미 아주 혼쭐을 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그 여편 내 좀 용서해 주거라. 그리고 다시 용돈이라도 좀 올려주면 안 되겠니? 월에 30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죄송한데 아버님, 전 사과조차 없는 분을 용서고 뭐고 할 일도 없고 더 이상 두 분께 돈을 드릴 생각도 없어요. 아버님부터가 저한테 미안함은커녕 역시나 아직도 돈만 바라고 계시는데 이미 그 집에 마음 접은 제가 대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한 이유는 역시나 돈이더군요. 전 여전히 게으르게 자식의 돈만 탐하던 시부의 전화를 정중히 끊어버렸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동서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저 더 이상 그 인간이랑 못 살겠어서 애들 데리고 이혼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형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오래 참았지만 결국 마음 약한 동서도 시동생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동서에게 행복을 빌어주며 작별 인사를 했죠. 이번 추석에 시댁에 잠시 다녀온 남편에게 듣기로 지금 작은 시동생은 시댁에 들어가 빈둥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누이는 최근 드디어 한 남자와 결혼하려다 숨겼던 카드 빚을 들켜 파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정말 너무 한심해. 대체 언제 사람 구실을 하고 살려는지 원. 남편은 그들을 한심해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래도 경우가 있던 큰 시동생은 자기 가족이 창피하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잘 안 오고 있다고 해요. 전 그렇게 일부 자식들조차 창피해하는 시댁에 더 이상 신경 끄고 앞으로 저희 가족만 잘 챙기며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친정에 굉장히 잘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딜 가나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물론 제부가 서운해하지 않게 제부도 많이 예뻐하시지만은요. 부모님은 얼마 전엔 그동안 남편과 제가 매달 드렸었던 70만 원을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모은 돈이라며 목돈이 든 통장을 건네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놀란 남편에게 아빤 이렇게 말하셨죠. 사업이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잘 가지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 쓰게. 왜 두 분은 제게 늘 줄 생각만 하세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생각을 하지 빼앗을 생각을 하겠나? 부모 마음이란 다 이런 거야. 그때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남편은 갑자기 서럽게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과 정반대였던 시부모의 생각이 난 것 같았어요. 아빠는 아차 싶은 표정으로 남편을 달래주려 진땀을 빼셔야 했죠. 저 또한 함께 남편을 달래며 다짐했어요. 가족으로 인해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을 평생 어루만져주며 살아가겠다고요. 남편은 자신을 진정으로 위해주는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이라며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말처럼 진정한 부모란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면 자식도 부모를 도울 수 있죠. 부모님도 자식의 도움을 바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상식선 이내 일이지 제 시부모처럼 자식을 저금통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자식에게 외면당하게 되는 법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간의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의 우애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많은 사람이 제 사연을 통해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